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대선이 오늘로부터 딱 20일 남았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대선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대구 경북 지역으로 지금 유세활동을 나갔는데요. 목적은 아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하고 절연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선거운동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출근길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자, 바쁜 아침이죠.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듣기만 의뢰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 자랑 전현주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대선 선거운동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있으면 출당해라, 연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뭔가 선을 탁 긋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12일에 예. 김문수 후보는 채널A 방송에 출연해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했었는데요. 이 파면당한 1호 당원 윤석열 씨에 대한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김 후보는 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비상계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긴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윤석열 씨와 거리를 두지는 않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김 후보는 당이 뽑은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이 진영 이틀 차였던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의 입장을 좀 달랐는데요. 김 내정자는 여러 가지 당내 컨센서스를 좀 도출해서 국민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정식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목요일인 내일에 좀 정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도층을 의식하면서도 또 전통적인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하면서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의 출당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부산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신한계로 분류되는 이 조경태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예. 해당 장면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한자 수어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은 변화에 순응하지 못하면은 적응하지 못하면은 선거도 지게 됐죠. 어제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고통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는 이 말에 진정성을 얻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당장 출당 재림시키는 것이 답이 없습니다. 과거를 그냥 두고 미래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 얘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예. 조 의원이 말을 좀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에서는 야유를 보내면서 거칠게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그러네요. 나왔습니다. 또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도 우리가 언제까지 계엄과 탄핵에 갇혀 있을 수 없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 의견이 엇갈리는 게 국회의원뿐만 아닙니다. 특히 유튜버들, 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도 갑론을박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극우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약간 파에 따라서 의견이 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고성국 씨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일종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네. 윤석열 씨가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한 죄송함을 표현한 사과와 이 김 후보의 사과가 뭐가 다른 것이냐라면서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성창경 씨는 김 후보가 변한 게 아니라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전략적 사과다라면서 김 후보를 치켜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전광훈 목사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이 유튜버들은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를 향해서 어설픈 중도 확장에 나서지 말고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합쳐서 승리를 한 뒤에 이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계엄 사과에 따른 당내 혼란이 지속되면 이 전통 지지층의 투표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라면서 윤석열 지키기에 적극 나서라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요구에 지금 일치된 의견이 안 나오자 전날에 김문수 후보가 사과했던 부분, 이 네. 부분도 좀 지적이 있었네요. 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사과를 두고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우겼던 김 후보가 표가 아쉬우니까 영혼 없는 사과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말뿐인 위장 사과로는 윤석열이 지지하고 전광훈이 조종하는 극우 내란 세력의 아바타라는 이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한 김문수 후보가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이라는 거를 몰랐을 리 없다면서 옆구리 찔러서 받은 사과다라고 이 김문수 후보의 사과를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공식 대선 선거운동 두 번째 날인데, 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TK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향 지역인 저 대구 TK 경북. 지역으로 모두 세 후보가 달려갔는데요.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모두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TK 지역으로 공식 선거 둘째 날을 보냈습니다. 각자가 선택한 이 구체적인 장소와 그 장소에서 소구하는 메시지는 조금 달랐지만 저희가 부분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네. 이 세 후보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잘못한 거는 정치지요. 그 중에 이재명과 민주당도 있지요.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책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쿠데타를 도모하고 그들을 지지 옹호하고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통치와 지배를 꿈꾸는 그들에게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능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을 뽑으면 세상이 개벽할 정도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번도 장가간 다음에 총각이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말 시키지 않아서 손해보고 살아온 김문수, 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거짓말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미 경기도지사를 2번에서 8년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3번에서 다 했습니다. 장관도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때마다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일자리를 절반 이상은 제가 도지사 할 때 경기도에서 계속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의 광교 신도시도 제가 만들고 또 성남의 판교 신도시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성남시장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지사 제가 판교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평택의 삼성 반도체 공장 120만 톤 전 세계 최대 공장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했느냐? 이 김문수가 다 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을 때 잘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대구 경북의 수건 사업들을 도외시하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대구 경북의 시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를 찾아서 구미에서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독재 과업뿐만 아니라 공을 강조를 했는데요. 영남 유권자들의 이 박정희 향수를 좀 자극하면서 유능한 인물임을 강조를 했고요. 대구를 찾은 김문수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비판했던 과거를 좀 내우쳤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이어진 울산에서는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면서 집토끼 잡기에 나섰고요. 또 이준석 후보는 대구에서 20대 대학생들과 시장 상인들을 만나서 박 전 대통령을 평소 존경해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박정희식 경제 발전은 구시대적이라면서 또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 경북 TK 지역으로 이렇게 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추이가 뭔가 바뀔 수 있다. 정권 연장 응답이 많이 줄었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류가 좀 미묘하게 달라졌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5월 둘째 주 여론조사에서 TK 지역 거주자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정권 연장은 49.2%, 정권 교체는 43.6%였습니다. 많이 바뀌었네요. 여전히 정권 연장이 높기는 하지만 네. 보수 텃밭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권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건데요. 또 3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연장 여론이 1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이 김문수 후보 간 대구 경북 지역 지지율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4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37.2%, 이재명 후보가 29.1%로 김문수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그 다음 주에는 각각 30.5%와 33.6%로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보수 텃밭인 이 TK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또 정권 교체 비율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 저희 내일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시간에 쇼미더민심이 준비돼 있으니까 네. 자세한 또 이번 주 지지율 변화는 내일 뉴인사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죠. 김건희 지금 출석 관련해서 김건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불출석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어요. 네, 김건희 씨 측은 당초 오늘로 예정됐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불출석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정당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대선을 앞두고 이 이재명 후보의 재판들이 모두 연기된 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사 없이 기소된 점도 불출석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오늘 조사를 통해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김건희 씨가 조사에 불응하면서 수사도 모두 미뤄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본인하고 뭔 상관이 있나 이 생각도 들고 계속 이렇게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발부 집행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저희 뉴스픽 시간에 대선 후보자들 대선 말말말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장면 전해주십니까? 네, 오늘은 김문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김 후보는 최근 캠프 관계자들에게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사람은 서영교 의원이다. 나는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박정진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지난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이 국무위원에게 다 일어나서 사과하라.
사과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 김문수 노동부 장관만 혼자 앉아 있었고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이 장면 이후로 김 후보는 이른바 꽃꽃 문수라는 별명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아서 현재 대선 후보로 등극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 직접 영상을 남겼는데 오늘은 그 장면으로 서영교 의원 말씀을 들어보는 네, 거네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고맙다고 한 모양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자리까지 왔다고 말입니다. 김문수 후보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미안합니다. 정말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 큰 짐을 안겨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김문수 네. 후보 캠프 소속인 박 위원장은 이 김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데에 대해서 당 지도부도 한몫했다고 주장하면서 네. 이 후보 교체 시도의 역풍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종진 위원장이 김 후보가 기호 2번으로 이번 대선에 나서게 된 건 어쩌면 좀 역설적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네. 이 대목 자체가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목소리 우렁찹니다. 자, 전현주 기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수요일의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기분이 좀 네. 좋으시네요. 뭐 그냥 항상 좀 화가 나 있잖아요, 이 시간에. 늘 화가 아직도 화난 일은 많습니다. 약간 컨셉인데 화난 일이.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얼마 안 됐지만 네. 어떤 이슈가 가장 저는 뭐 교수님을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네. 미스 가락? 갑자기 아니, 모른 척 아니 놀랐어요. 미스 가락이 네. 말이 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예. 들었죠. 미스 가락이라뇨? 뭐 하는 짓이야 진짜? 평소에 그 말 버릇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국회의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렇죠. 미스 가락이라니 현직 국회의원인데요. 뭐 얼굴과 얼굴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말들 하면 사실은 네.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분도 국회의원으로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이나 아니면 나이나 또 이준석은 또 나이 갖고 뭐라 그랬더라고. 네. 김문수 후보한테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아니 국회의원한테 미스 가락이 뭡니까 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거기 앉아가지고 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계속 얘기해. 짧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들으셨죠? 네. 뭐 미스 가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오게 하라고 그러고 뭐 데리고 다닌다는 말은 안 했지만 같이 다니면 자기는 안 보고 뭐 배현진 옷만 본다는 둥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대선 때는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조심해야 그리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대통령 후보까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평소에 이분이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뭐랄까 생각 마인드 그게 어떤 건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춘향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뭘 따먹기는 뭘 따먹어요? 과일이에요? 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사과를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으면 사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뭐죠? 김건희 왜요? 왜 출석 안 하는 거야? 오늘 출석하라 그랬잖아요. 예. 아니 그렇게 공천 개입 관련해서 뭐 목소리도 나오고 녹취도 나왔잖아. 네. 근데 무슨 뭐 또 핑계가 너무 웃겨요. 이유가 이게 뭐 대선 과정에서 잘못된 보도로 뭐 이어질까봐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자기가 출마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데 이거는 그 후보도 아니고 네. 본인이 잘못된 부분에서 수사하는 것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번 선거와 관련된 것도 아니잖아요. 지난번 선거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천계에 관련된 거 그렇죠.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사를 해야지. 네.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직도 안 나오면 뭐 네. 체포영장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지 또 의문이네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몸이 아프다 그러고. 아니 근데 지난번에 관저에서 나올 때 차 타 있는 모습만 보면 뭐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상당히 안 좋아 보이질 않아요. 안 아파 보이던데요. 핑계 아니에요? 핑계? 예. 얼굴 좋던데. 김건모의 핑계냐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넌 핑계를 대고 있지.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자, 국민의힘 더 좀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이 정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는데 정말 대선 후보 확정되는 그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네. 이게 새벽에 한덕수 시켰다가 전당원 그 투표에서 부결돼서 나오니까 다시 결국은 김문수로 김문수가 가고. 됐는데 예. 과정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교수님. 이건 진짜 독재주의 시대라 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네. 뭐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네. 절차상으로 보면 3억이나 되는 돈을 내면서 3번의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갑자기 밤중에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려. 밤도 아니에요, 새벽입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밤에 자니까 밤이라고 아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고 저분들도 있는데. 그 새벽은 예상도 못해. 3시 뭐 2시 이러면 야, 한 10시면 11시면 어떻게 알았겠죠. 새벽은 모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에 후보를 그리고 자격을 박탈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민주적 방법을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 후보 자격을 갑자기 박탈을 해버리고 네. 그리고 나서는 3시부터 4시까지인가? 네. 3시부터 4시 한 시간 사이에 동안. 1시간 동안 그것도 온라인도 아니야. 네. 실제 현장으로 가야 돼. 본관 300m더라고. 네. 국회의사당 본관 300m로 제출하래. 서류가 32가지래요. 네. 32가지를 언제 그렇게 하루 만에 하루가 이제 1시간 만에 준비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제출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덕수 혼자야. 그러니까 후보 등록한 사람 한 명, 한덕수. 이랬어요. 딱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투표했잖아요. ARS 투표해가지고 부결됐어. 그랬더니 한덕수를 밀어내고 갑자기 김문수를 해. 네. 그럼 법적으로 물어볼게요. 자, 김문수는 어쨌든 자기들이 만든 선관위에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근데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박탈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네, 다 이상해요. 이미 박탈을 시켰다니까. 네, 이상해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부결되니까 바로 후보래. 이게 무슨 제가 볼 땐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문제가 생각해요. 될 수가 있는데 예. 뭐 원천적으로 김문수를 박탈시킨 자체가 좀 문제라서 그러니까요.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자 언론들의 보도 양상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저는 됐습니까? 언론들은 그러니까 네. 고쳐 쓸 수가 없어요. 동아일보 보세요.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당원들이 막았다. 요것만 보면 뭔 내용이에요? 잘 된 일이다. 당원들이 열심히 막아줘서 잘 됐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제목이. 그다음에 중앙일보 새벽 기습 후보 교체 뒤 당심 돌변했다. 분란 남긴 국힘 23시간. 이건 약간 이제 뭐 그렇죠. 비판적으로 썼죠. 예. 조선일보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빼버렸네 다 그냥. 빼버렸어요. 반대로 이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는 초유의 후보 교체 소동, 정당 민주주의 퇴행시킨 막장극.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요. 또 경향신문 당심에 거부당한 비민주 국민회.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줄을 딱 보고 그 포인트를 잡아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제목이라는 게 기사 내용을 전체를 읽지 않고도
무슨 내용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게 이해가 돼야 돼. 근데 이 두 개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해가 딱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 느꼈던 세 개. 그대로인데 근데 조중동 조선일보는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래. 선거하지 뭐 하는 그래. 짓이요? 선거해. 뭐 안 합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런 걸 기사라고 씁니까 진짜? 제목 제목으로? 다는 게 중요한데 네. 어쨌든 그 언론사의 방향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곧바로 조선중앙동아 12일자 일면 하단에 김문수 후보 광고가 다 올랐네요. 네, 올라왔어요. 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에 대해서 비판할 네. 때 이런 게 있어요. 광고를 하면서 그 광고비를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신문사의 수입원이 되는 거잖아. 그렇다 보면 광고주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쓰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언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그렇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고주 뭐 거대 광고 삼성도 기업도 마찬가지. 삼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광고하고 자기 회사의 부정적 기사를 좀 줄여주거나 크기를 적게 만들거나 아니면 배치를 일면이 아니라 저 뒤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옹호적으로 기사를 써주니까 이런 제목만 봐도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나 이 광고와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직접적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알 수 없지만 그날 광고가 지면에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사 내용은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빼려고 하고 조금 뭐라 그러죠? 무게감을 낮추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광고와 기사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광고도 광고지만 뭐 지금 보수 국민의힘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그분들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네, 그죠? 느낌상.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 관련된 기사 내용을 보면 비판적 내용보다는 옹호하려는 내용들이 많았고 네.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문제의 본질을 약간 비껴가서 기사를 맞아요, 써요. 맞아요. 오늘도 아까 조선일보 대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은 이거 말이 모르나? 안 그거 되잖아. 모르나 누가? 아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쓰는 것은 그날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도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자, KBS도 좀 문제입니다. 예. KBS도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 이 부실한 보도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비판적 분석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국민의힘 내에 우려만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도가 됐네요. 그러니까 5월 11일 날 예. 지상파 3사만 비교해 볼게요. KBS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도를 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KBS 이렇게 보도했어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 한덕수 승복하고 돕겠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뭐. 그 전날에 있었던 그러니까 새벽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아예 뺐네요. 없는 거야. 다 뺐네요. 예. 예. 그리고 MBC는 이렇게 썼어요. 한밤중 기습 의결 또 순식간에 없던 일 김문수 화합해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다 잠겨 있는 그렇죠. 이거 담겨 있는 내용. SBS 또 웃겨. SBS도 왜 이러니? 우여곡절 끝 대진표 확정. 우여곡절로 했네. 우여곡절. 그리고 오늘부터 원팀 김문수 큰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언론사나 이 방송국에서 어떤 지향점이 좀 드러나는 제목이나 보도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근데 비판할 거 거예요. 비판해줘야죠. 당연히 비판. 잘한 겁니까? 물어보고 아니 싶어요. 언론의 원래 역할이 비판과 견제예요. 그게 언론의 사명이에요. 네. 그 사명을 내팽개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BS 내부에서도 이거 네.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구성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KBS 노조, 네. 그러니까 언론 노조 KBS 지부죠. KBS 지부는 대선 보도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모니터링 제목이 네. 국민의힘 단일화의 진심인 KBS. KBS가 얼마나 국민의힘의 옹호적이냐 이걸 비판적으로 본 그런 그렇죠. 모니터링 내용인데 이 내용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KBS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사실상 최종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같은 날 MBC, SBS와 달리 KBS 보도에서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가처분의 내용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내용에 대한 보도는 안 하고 그냥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상황이니까 보도가 돼야 되는 이건 쏙 빼고 최종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비껴간 보도잖아요.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많고 또
이런 식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과 관련해서 맥락 없는 중계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타사와 비교해서 대선 관련 보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관찰자처럼 왠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중립인 것처럼 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중계식 보도잖아요. 그렇죠.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원래 정신을 잘 안 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최진봉 교수님 KBS 책을 나가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잘렸다니까요. 못 나가요? 못 나갑니다. 국민의 방송인데? 국민의 방송은 무슨 그래요. 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엄청 나가셨는데 이제는 아예 못 나가시고 계시네요. 사사건건 이런데 네. 이제 제가 고정이었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렸죠. 그거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만 듣기 싫어도 최진봉 교수님 얘기도 좀 들어볼 아, 만하잖아요. 당연하죠. 아, 근데 너무 이제 네. 이게 뭐라 그러죠? 황당한 건 뭐냐면 진보 보수라고 앉혀놓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제가 그냥 성향상 분석을 해보면 제가 또 같이 하니까 알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계신지 뭐 패널로 나온 분들이. 근데 보면 KBS는 YTN, 연합뉴스 이런 세 군데 방송사는 이 진보 진영에 앉은 분들을 네. 그 이재명 후보를 좀 싫어하는 분들을 많이 앉히시더라고. 어떻게 잘 찾아내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정의당 예. 출신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완전 민주당 아니고 민주당 아니고 이렇게 말하면 좀 완전 그렇지만 민주당. 옛날 민주당이거나 예, 지금은 그렇죠. 정반대 입장에 아니 뭐 있는 사람들 이낙연 전 쪽 대표하고 부하들, 가까우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을 부르거나 뭐 이런 분들을 주로 출연을 시켜요. 그 논평이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논평이 제대로 안 되죠. 그 왜냐하면 일부러 노리는 거네 그것도. 반대편, 그러니까 예. 보수 진영에 앉은 분들은 윤석열 친윤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막 이제 정보 옹호를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김문수 후보 옹호하고,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늬만 보수. 근데 미국도 그래요. 예. 미국 같은 경우도요. 폭스뉴스 있잖아요. 예. 폭스뉴스는 보수 매체잖아요. 진보라고 앉혀놓나. 근데 진보라고 앉혀놓는데 진보가 아니야. 진보가 아니야? 예, 무늬만 진보야. 무늬만 진보야? 예. 그러니까 같은 편이야. 그냥 같이 욕을 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같이 막 비판을 해. 예. 이게 무슨 공평한 거예요? 공정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KBS나 거지. YTN 같은 거 보면 좀 그런 느낌 그런 게 많이 많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예. 패널을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패널을 잘 보세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네. 예전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보면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좀 멀리 있는 사람들, 이재명 후보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그러면 불러요. 최진봉 교수님은 YTN도 못 나간다 못 그죠? 나가죠. 연합도 딱 못 나오네, 나가고. 딱 나오네 그게.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야 지금 뭐 방송국 이런 보도 태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김문수 후보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고통을 겪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진심이 사과 아니에요. 진심 사과 사과라고 아니다. 하는 건 예. 누구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예. 일단 국민에게란 말은 했어. 근데 국민께 죄송한데 두루뭉실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 아니 박지훈 변호사도 예. 이제 재수 씨하고 이렇게 집에서 싸울 수도 있잖아요. 거의 안 싸웁니다. 예. 무슨? 전 거의 안 싸워요. 어쨌든 싸운다고 쳐. 제가 다 용서를 빕니다. 예.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 뭘 이제 갑자기 사과하라 그러잖아요. 네. 뭔지 몰라. 그냥 이제 박지훈 변호사 알겠으면 사과하고 끝나지만 네. 뭐를 사과해야 되지? 몰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걸로 혼납니다. 뭘 잘못했어? 뭘 잘 모르고 또 혼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 구체적으로 맞아요. 무엇을?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경제 망가뜨리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었고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했고 반민주적 행동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그 당시에 또 국무위원이었잖아. 네. 말리지 못한 거. 이거 사과해야지. 사과해야지. 이거 두루뭉실하게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대. 아하.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더 나아가서 출당 탈당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에 그게 도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했어요. 탈당하는 거 말고는 뭐 네. 자기가 결정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 부분도 좀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 당연히 논란이 되죠. 그러니까 탈당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의 징계 차원에서 탈당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에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도 엄청난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 그랬으면 당 입장에서는 징계위원회 해부해서 탈당을 해라. 왜냐하면 본인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탈당을 시켜야지. 본인이 알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럼 안 나갈 때까지 계속 놔둘 거예요? 아. 그러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없는 거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계속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 입장 보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옹호했잖아요. 예. 근데 뭘 사과하는 게 사과라고 하면 추후에 어떤 행동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비상계엄에 잘못된 거니까 국민을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사과합니다 했으면 그 다음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와야죠. 그게 탈당이에요. 맞아요.
근데 탈당을 안 시키고 있잖아. 자기도 뭐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러면서 거리두기를 해요. 이러면 김문수 씨의 이 사과가 진정으로 느껴지겠냐고요. 자,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하고 어떤 양상으로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같은 경우 예. 볼게요. 중앙일보 계엄 첫 사과한 김문수 예. 고통 겪는 국민에게 진심으로 죄송. 이게 사과입니까 제대로 된? 아니 이렇게 해서 사과를 잘한 것처럼 적어놨어요 지금. 이것도 문제고. 중앙일보, 예. 세계일보 예. 김문수 계엄으로 고통 겪는 국민들께 죄송 공식 사과. 이것만 떡 빼놔가지고. 아하. 근데 이 사과에 대한 문제점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겨레 그렇죠. 볼게요. 김문수 계엄 사과. 윤석열 출당이 새실 출발점 돼야 된다. 이건 이제 출당도 사과와 연계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그런 되고 있다 의미죠. 비판. 예. 경향신문 친윤 반탄 정당이 국민이 놀랄 변화 만들 수 있겠나? 제목에 다 담겨 있네요. 그렇죠. 그런 지향점이. 네, 그러니까 사과했다고 하는 사실만 전달할 예. 게 아니고 이 사과가 진전성이 제대로 된 있느냐. 사과냐, 그렇지, 아니냐. 그걸 짚어야 되는데 그걸 안 짚고 있잖아요 지금. 또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들은 뭐로 보는지 그 뭐 그렇게 보고 속이려고 하는 건지 그 지향점이 딱 보이는데 네. 자, 이 윤석열 관련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목요일에 거치 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궁금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금까지 언론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얘기한 건 뭐냐면 목요일에 정식으로 취임하죠? 취임하게 네.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네. 전국위원회가 목요일날 열리기 부결되진 때문에 않겠죠 이건처럼.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그대로 한덕수 때처럼 부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목요일 전까지 예. 발언들을 보면 뭐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와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완전히 비대위원장이 된 게 아니고 지명된 사람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 그 얘기 세게 하면. 예. 그래서 저는 김용태 의원이 뭐 출당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작전일 수도 있어요. 굿캅, 배드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할 분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는 계속 이렇게 가고 왜냐하면 김문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왜냐하면 이걸 만약 출당시킨다고 그래 보세요. 극우 세력들이 밀어주겠어요? 정광훈 세력들이 밀어주겠냐고요. 그 정도에게 있잖아요. 그 그 남아 사람들이 그걸 잡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서 또 사과를 한 이유는 아하. 적당히 출당은 안 시키면서 예. 이쪽도 중도층이나 중도층 잡아야 이쪽도 되니까. 잡아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역할을 분담하면 김문수는 모른 척하고 그냥 뭐 모르쇠로 가고 김용태가 여기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지. 출당은 네. 안 시키고 예.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저는. 사람이 그 역할을 분담하는 건데 조선일보도 지금 윤석열 차단 또 단절 관련해서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저는 됩니까?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조선일보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나 봐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이게 물론 이걸 가능성이 뭐 낮긴 하지만 네.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보수 정부가 들어와야 이익이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네. 정부 광고나 이런 점에 있어서 그렇다고 보수 정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수 정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과 결혼하지 않고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냥 종화사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기 이익이라고 100번 자기 이익이에요.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야. 김문수를 위한 것도 아니야. 자기 이익.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하고 한다는 있다. 거네요. 네. 네. 조선일보 네. 자신의 이익이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딱 20일 남았습니다. 자, 요번에 선방위가 있는데 선방위가 중단이 됐어요. 21대 선방위. 그렇습니다. 그게 선방위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방심위원장이 없어서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류일임 씨 아닌가요? 유일임 씨가 이제 사직서 내고 그만뒀죠? 네, 휴가 네. 갔어요. 휴가가 났는데 원래 오늘 13일 날 선방심위가 열리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제 소집을 누가 해야 되냐? 위원장이 해야 돼요. 아, 방심위원장이. 근데 방심위원장이 지금 사직서 내고 휴가를 가버렸어. 네. 근데 사직서를 내고 나니까 대행도 할 수가 없어. 네. 대행을 하려면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사직서를 냈는데 처리가 돼야 대행이 생길 수 있는데 대행도 못 만들고 애매모호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소집해야 될 방심위원장이 부재하다 보니까 방심회의가 선방심회의가 취소가 된 상황인 거죠. 자, 유일임 위원장이 이제 사표를 낸 지가 2주 정도 훨씬 됐죠.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후임이 임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후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까? 왜냐하면 우선방심이 없이 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선방심이 운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사표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2주 지금 권한대행이 수리할 수 있잖아요. 네. 수리를 하고 나면 지금 2명 있어요. 3명밖에 없어. 9명 중에 지금. 근데 2명이 있는데 예, 예. 그 중에 한 명이 대행을 하는 거야.
그럼 대행은 소집이 가능해요. 역할은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사직서를 왜 수리를 안 하냐고요. 네. 지금 새로운 사람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그 권한대행이 새로운 사람 임명하게 되잖아요. 임기가 3년이에요. 임기가 또 보장돼 있고 이러면 안 돼. 새로운 정부가 이제 21일이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임명을 해야지. 거기서 해야 된다. 대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행 체제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사직서를 왜 수리를 안 하냐고 지금 사직서를 사직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리를 네. 하면 대행이 2명밖에 없지만 대행이 1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하겠지 그러면. 회의는 운영이 돼요 그러면. 근데 이 위원장을 임명하면 안 되고 임명하게 되면 20일 후에 들어올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임명을 해야지 왜 자기들이 임명을 합니까?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대행 체제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걸 안 하고 있어 이조가. 왜 사표 수리를 안 하냐고. 유일임의 사표 수리를 왜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유일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휴가 갔어요. 휴가. 휴가 네. 그만둔 거는 맞아요. 그 사직서 내고 휴가를 갔는데 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매한 처리가 되면 상황이네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이조 지금 대행이. 그래서 휴가 중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말씀처럼 그 방심위를 열어서 예. 선거 공정성 심의하는 무슨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죠. 조금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회의를 개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방심의는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이 되는 거예요. 선거 네. 기간만. 네. 그러니까 선거 관련된 보도만 심의를 해요.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의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네. 있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개최 회의 개최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소집을 요구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에요. 방심위원장이죠. 그것만 하면 돼. 이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뭘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그렇죠. 그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유일임이 만들었어요. 물론 그 구성된 사람들 회의 소집권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재하니까 이 사람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을 지명해 주면 대행이 소집만 해주면 돼요. 그럼 회의는 그냥 선방심의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 되고. 방심위원은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 선방심위는 따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지난 20대 대선 때 예. 저 선방심이 좀 출석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진행자라서 PD가 많이 출석하죠.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바에 안 했으면 좋겠. 뭐 그렇지. 공정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판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 만약 선방심의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예. 만약에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뭐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 형사적으로도 이제 제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고소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선방심의가 좀 더 빠르게 처벌하는데 처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너무 총선이나 대선 과정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했잖아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죠, 사실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해야지, 이쪽 편 공정하게. 들어가지고 딱 그쪽 편에서 계속 재단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재판 가가지고 다 거의 다 졌어요. 다 졌죠. 엉뚱하게 징계를 네. 내려가지고 다 줬어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괜히 같습니다. 국가 예산만 낭비했죠. 그러니까요. 변호사비로. 변호사 그런 일이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방심이 방통위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수요일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진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관전 포인트 이슈 화합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맞죠, 경기도당 대변인? 네, 맞습니다. 좀 승진 안 합니까? 저 좋은데요. 아, 좋습니까? 아, 이제 선거 변호사 직책도 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백의종군 백의종군 차원에서 민주당 경기도당에만 있는 그럼요. 것이다. 네. 장미 변호사도 무슨 뭐 직책 같은 거를 네, 그냥 선대위에 소속은 돼요. 예. 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잘해 주신다는 의미에서 그거 안 맡았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틀 이제 3일째 됐는데 어제 보니까 모든 후보가 대구 경북으로 갔더라고요. 와, 이게 뭐 약속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대구 경북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이 후보들이? 보수의 심장을 가겠다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대단히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30%대 득표를 한 이제 전적이 없고 그런데 20 초반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구 시민분들께 한번 여쭙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되게 어려울 때, 지지율이 빠질 때 서문시장 가고 거기서 기운 받고 오고 화이팅 받고 응원 받고 왔는데 네. 그 대가가 뭐였습니까? 그 시민분들이 받은 대가라는 건 완전히 초라한 거였던 거예요. 믿고 의지했던 정치인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망상의 그 끝에 평온했던 대한민국의 그 12월 3일의 밤을 본인은 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착각하고서는 계엄을 하고 이거는 저는 아무리 그래도 대구, 경북, 뭐 PK 여러 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던 지역분들도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마음을 민주당이 떠받들겠다. 민주당이 안겠다. 그리고 우리가 경청해서 원하시는 방향 내 정치를 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영혼함 가르고 지역 감정 이야기하고 이러는 시대에 발목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TK 지역으로 보수의 심장을 간 건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의 어떤 핵심 부분을 대구 경북으로 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과거 어떤 총선이나 대선을 보면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던 지역이 부산하고 충청권이었습니다. 부울경 아니면 충청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난 보궐선거에 예. 보면은 충청, 수도권, 부산 이런 지역,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파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최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지역의 정서가 심상치 않다는 그런 동향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 조사도 해보면은 과거 대선에서 20% 초반대 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득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여론조사 보면 30%를 넘는 그런 지지를 받다 보니까 캐스팅 보드가 TK 지역까지 좀 옮겨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어떤 선거 유세 전략을 펴고 있고 반면에 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텃밭을 방어하러 가야 되는. 그러니까 방어하러. 자기 텃밭을 뺏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든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수 쟁탈전, TK 쟁탈전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한쪽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네. 한쪽은 지키기 위해서 TK로 달려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네. TK가 사실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좀 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이번 대선에는 좀 투표를 포기해야겠다. 네. 좀 부끄럽다. 이런 층이 또 있고 후보의 문제점도 좀 있어요. 과거 또 TK 전통 보수 같은 경우는 조금 체면을 중시하고 또 어떤 스펙, 남들 이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냥 선거 초반부터 배현진 미스 의원에게 가락. 미스 가락시장이라고 네. 부르고 막 다 찢어버리겠다. 활활 태워버리겠다. 이런 망언들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의 그 단일화, 강제 단일화도 좀 보수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지지해도 창피하지 않은 후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정서가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TK 쪽 전통 보수가 많이 위축되고 아하. 있고 투표를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지역을 공략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청 투어하기 할 때도 대구 경북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네, 네. 어제 구미에 가서 이재명 후보 야 우리가 남이냐 이거 이제 남이 가 이렇게 사투리를 하는데 지지 호소한 장면 이거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남이 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 가 소리 안 해줍니까,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쓸만한 구석이 꽤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 사투리 제대로 쓰시네요. 저게 안동 출신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아마 지난 대선 때 아마 마음에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20% 초반밖에 안 됐거든요. 대구 경북. 맞아요. 경북은 본인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 아쉬움을 두고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가 21.6%, 네. 경북이 23.8%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고향입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 어느 지역보다 더 애정이 개인적으로는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한테 이웃에게 본인의 이웃이었던 분들이잖아요. 나를 좀 다시금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남이가 뭐 어떤 분은 이게 뭐 초원복집의 워딩을 뭐 환기시킨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고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같이 가자는 그 정서에 기대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읍소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봐달라. 내가 이루겠다. 성취하겠다. 그리고 실용 노선을 걸어왔던 정치인이란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보수 네. 진영에서도 그 부분은 폄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거기에 대구, 경북, 부산, 뭐 강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떤 표심으로 나올지 30% 돌파가 정말 이제 민주당의 절실한 목표가 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대구 경북이 뭐 말씀처럼 보수의 텃밭이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또 빼서는 안 되는 또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 어제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박 전 대통령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재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심지어 사법기관을 동원해서 사법살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건 사실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나라 산업화를 이끌어낸 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업, 세계 최강의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 대구 경북이 낳은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 가서 당신의 무덤에 침을 뱉던 제가 이제 당신의 무덤에 꽃을 바칩니다. 자,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같은 듯 다른 듯 조금 달리 평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TK 지역에서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상이 있다 보니까 있죠. 아무래도 거론을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참 솔직하고 진솔하고 객관적으로 잘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 경우는 공도 있죠. 산업화의 공도 있지만 독재라는 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아주 균형적으로 잘 표현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역대 경기도지사 중에 친일파 임명에 등재된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기억납니다. 예.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청에 역대 경기도지사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는데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런 친일파를 걸어놓을 수가 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초상화를 떼는 게 아니라 그 친일파 초상화의 옆에 이분이 표시가죠. 친일파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작게 이렇게 네. 써놓으셨습니다. 네, 제가 기억이 나요. 다 기재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 기억이 뭐 나요. 예. 뭐라 그럴까 초상을 떼어버렸으면은 뭐 부정하는 거냐 경기도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을 텐데 친일 활동을 딱 이렇게 기재를 하니까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약간 실용적이다 해야 되나? 그렇죠. 떼지도 네. 않고 그 기재는 또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고심을 해가지고 예.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그런 대응을 그런 하시네. 맥락이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공과 과를 예.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대응하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 향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대구 경북 분이라면 저희 뭐 친척 중에도 저희 네. 고모부도 이제 대구 분이신데 아마 배신감 느낄 것 같아요. 이 윤석열에 보수 대한- 정당에 보수 정당에 대한 지금 배신감.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네. 이를테면 아주 무리한 한덕수 후보로의 그 교체를 무단히 시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원 투표에서 제동 걸릴 거라고 생각 깜짝 못했어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도 이건 아니다. 민주정당이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기에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분들이 전적인 지원을 오히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더 반대급부로서 배신감이 크시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사태가 왜 왔습니까? 국민의힘에 자기네들 108석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대구, 경북, PK 안온한 지역에 깃발만 꽂으면 된다고 평가받는 지역에서 그렇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대선 이번엔 모르겠다. 뭐 대선 이기든지 말든지 나는 당장 있는 당권 그리고 지방선거 거기에 딸린 예산, 인사, 조직 이런 부분에 대한 내 기득권을 계속 행사하겠다. 이게 영남 자민련의 한계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당원들, 지지층이 반응하는 게 온당합니까? 맞습니까? 이제는 정말 회초리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두는 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예. 대구 경북 그 주민들 또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보수 정당 좀 때릴까요? 지금 대구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대구 TK 대구 경북은 사실은 정통 보수죠. 네. 정통 보수가 뭡니까? 확실한 국가관이 있다는 건데 12.3 내란 국가 반역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하고 있는 태도가 뭔가 좀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 혐의자가 아직도 국민의힘의 1호 당원으로 등재돼 있다. 이것은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층들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창피해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 이 틈을 민주당이 지금 잘 파고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말씀처럼 어쩌면 지금 대구 경북도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또 김문수 후보가 그걸 절연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게 계엄으로서 국민한테 피해를 준 게 그게 잘못된 것이냐 사과한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했고 탈당 출당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본인 뜻 아니냐. 네, 우리가 네. 뭐라 못한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절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네. 계엄에 대해 사과하냐고 했더니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지 않고 계엄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그것도 사과로 이해되긴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선대위에서 입장문을 냅니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계속해서 극우 아스팔트 우파와 우리 맞잡아야 된다. 손을 맞잡을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은 의병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 아마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확장성을 가져야 되죠. 본인한테 명분도 있었어요. 국민의힘 안에서 되치기 당하고 완전히 정치적 희생양이 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럼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통령 눈치 보기일까? 아니요.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정말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할까요? 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온 너무 소중한 기회. 10년도 아니죠. 사실 보수 정당에 입당하고 30년 인생 동안 처음으로 온 기회죠. 그렇죠. 예. 이 기회를 그냥 놓칠까요? 그냥 모래알처럼? 아니요. 앞으로 당권에 있어서 집중할 겁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 누구한테 소구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에 자기한테 가장 이득이 될까? 이른바 극우, 아스팔트, 우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렇게 됩니다. 당장 청구서 내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른바 이 정강훈 세력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함구하고 있고 오히려 조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거든요. 자유통일당의 초대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부인할 수 없고 그거를 기반으로 아마 당권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을 텐데 국민의힘 결과적으로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과도 애매모호하고 윤석열하고 끊는 것도 애매모호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또 이익이 거기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류 정치인들도 네.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예. 이번 대선에서 본인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기려고 하면은 정말 중도도 잡아야 되고 개혁 보수도 잡아야 되는데 저런 그 내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란으로 인해서 이번 선거는 망쳤다. 그럼 이번 선거는 망쳤지만 우리가 당권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당권을 잡으려면 어떡합니까? 극우 지지층을 그렇죠. 잡아야 된다. 당권을 잡으려면. 그러니까 극우 지금도요. 야, 이게 그 참. 극우 유튜버들은 김문수가 사과했다고 엄청 비판하고 김문수 배신, 국민의힘 배신, 예. 자유통일당으로 가자 막 이런 성토가 넘쳐나고 있어요. 예. 탈당 러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우 지지층을 잡으려고 저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다만 정말 정치인이고 공당이라면 12.3 내란 사태를 처벌하지 않으면요. 또다시 내일의 내란을 또 일어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랑 저 마찬가지라고 비슷하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비슷하죠. 대한민국이 네. 어디 후딘국처럼 쿠데타나 자주 일어나는 나라 이거 국민들이 원하겠습니까? 저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 당리당략 때문에 알지만 옳은 길이 뭔지 알지만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리당략 했으면 김문수 후보 본인은 이제 못한다 이 말씀인데 자 김용태 조선 최연소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임명이 됩니다. 목요일 날 내일 되는데 본인이 그때 뭔가 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할까요? 아니요, 당에서 지금 견제 들어오는 거고. 벌써 견제 들어옵니까? 예, 신동욱 그 수석 대변인이 아니 지금 김용태 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대통령 뭐 출당 얘기까지 하고 뭐 암시하고 있는데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냥 청년 정치인이고 여러 다른 의견이 지금 이제 봉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약간 일개 의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비대위원장 했어요. 될 건데도? 예,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는 아마 그 자리가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 정치라면 그리고 당을 생각한다면 내가 내 방식의 정치를 하는 부분이 수용되는 걸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런 조건 아마 안 걸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엇박자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후보는 대통령 출당이 웬 말이냐. 탈당 같은 거는 본인의 결단의 영역이다.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출당도 하고 탈당도 하고 우리가 뭐 요것저것도 할 거라고 하는 거 일부에서는 투트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선거에 투트랙 전략이 있습니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게 어떻게 투트랙 전략일 수 있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저는 진짜 이런 정치에 소모되는 본인의 하나의 부품으로서 김용태 이 청년 정치인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 본인이 그걸 몰랐을까? 그냥 그 자리가 좋았던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청년의 정신인가? 좀 대묻고 싶습니다. 이쯤에서 김용태 지금 비대위원장 누가 뽑아준 거예요? 본인이 의도한 건 뭔지 그리고 친윤에서 이렇게 밀어준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하고 후보 측에서는 그냥 얼굴 마담 트로피 약간 죄송하지 꼭두각시 정도로 생각하나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친윤에서는 트로피 와이프, 예,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약간 얼굴 마담 바지 사장 정도로 구색 맞추기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워낙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워낙 고령이고 고루하고 뭐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좀 배현진 의원처럼 뭐 미스 가락시장 이런 사람 갖다 옆에다 붙였는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사실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알고 있다. 알매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웬 떡이냐 하면서 간 거고. 해야 된다 이거. 이제 그래서 뭐 또 젊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이빠른 소리를 했더니 이제 국민의힘 주류에서 반응이 이런 거예요. 네가 진짜 네가 진짜 당 대표인 줄 아나 봐. 그런 반응이라는 그런 거지, 반응인 거죠. 반응이? 아니 뭐 구색 맞추기인데 왜 당 대표 행세를 하려고 그러지? 이제 그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좀 김용태 의원의 그 행태 자체가 매우 퇴행적이다. 나이만 어리고 얼굴만 젊을 뿐이지 하는 짓은 국민의힘 그 친윤 의원들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지난 3, 4개월 동안 민주당 지도부였습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대위원. 비대위원이었어. 그런데 그 비대위원 할 때 그 지도부가 뭐 했습니까? 윤석열 탄핵됐죠.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된 단절도 못했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 후보 교체할 때 물론 김용태 비대위원은 반대했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당원들의 반대에서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기 뭐야 얼굴마담 비대위원장 하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냥 받고 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철저한 기회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태 의원 내일 또 비대위원장 하면서 또 어떤 발언을 또 어떤 일성을 날릴지 한번 보기로 하고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또 윤석열도 SNS에 글도 쓰고 뭐 사과도 안 합니다. 네.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발언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지금도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잘했다는 거고요. 인식이 그렇겠죠. 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이 대통령이었던 걸 네. 다시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이 막장 드라마, 당내에서도 이건 막장 중에 막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라고 해야 돼요? 건강함을 확인했더라고요. 민주주의 절차의 건강함. 이거는 제대로 된 인식을 특히 정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영역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이런 왜곡되고 국민한테 큰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를 하는지 우리가 똑똑히 목도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체제 전쟁 운운하고 있어요. 체제 전쟁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누가 훼손했습니까? 보수 진영이에요. 한미 동맹 누가 파탄냈습니까? 보수 진영이에요.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씨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알리지도 않고 계엄하고 이랬거든요. 미국에서 전화 돌리는데 참모들은 전화 받지도 않았어요. 이게 민낯이고 현실이에요. 이제는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절연하지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무섭다고요? 무섭죠. 국민의힘은? 왜냐하면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과다대표 되고 있는 이 우파 세력에 뭔가 누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 정치하는데 최소한 이 우파 아스팔트들이 와서 깽판은 쳐주지 않았으면 해서 가서 눈도장 찍고 인사하고 90도로 굽신된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그 평가가 과연 맞을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행태를 보세요. 왜 절연하지 못합니까? 왜 국민을 보고 정치하지 못하고 윤석열 씨 보고 김건희를 보고 정치를 합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라면 윤석열이 구속 취소돼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작대기도 가고 판교에도 반모로 댕기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선거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저런 행보가 거의 물귀신 악몽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좀 본인들이 내치면 지지층에서 많이 좀 그런 지도부를 성토하고 후보를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스스로 자진 탈당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 김문수 후보 저기 확정되니까 바로 메시지 냈잖아요. 네. 바로 냈습니다. 왜 그런 메시지를 냈냐? 나는 절대 안 나가. 탈당 안 하겠다. 난 절대 안 나가. 나는 물귀신이야. 예. 나는 국민인가 한 몸이야. 그거를 선제적으로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한번 해보려면 30%라도 득표력을 확보하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필연적이다 하면서 자진 탈당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김건희 씨의 그런 검찰 출석, 불출석 그런 사유서를 보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를 보면 나는 절대 내 발로는 안 나가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당에서 보내는 거를 출당이라고 본인 스스로 가는 거를 탈당이라고 했을 때 네. 윤석열 스스로 탈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예. 이게 본인이 의사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의지인지 서정욱 변호사 얘기도 그때 맞던데요. 뭐
잘 소통한다고는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희생적 결단이 있을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던데. 탈당인가요? 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탈당하는 게 전에 당연히 출당 조치하는 게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여줄 필요를 놓치면서 그냥 윤석열 씨의 판단에 기대가지고 아우 다행이다. 그냥 본인이 탈당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한시름 나았다. 이게 지금 공당의 태도가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좀 비열한 정치 행보를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대선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계엄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 씨랑 절연하지 못합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요. 아직까지 절연도 못하고 윤석열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네요. 서정욱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결정하는 거지. 당에서 결정 못 해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자체가 자생력이 없고 그만큼 극우 지지층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퇴행적 정당으로 몰락한 그런 사례라고 보죠. 아, 이번에 후보 교체 국면에서도 얼마나 창피했습니까? 네. 옛날에 사실 10수년 전만 해도 국민의힘 그런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막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후보가 자기 이름 적힌 잠바도 없어서 색깔도 안 맞는 빨간색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그 선거 운동 첫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아 지금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닌가. 네. 정말 보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창피해 한다는 그런 말이 농담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끊지 못하고 감싸고 도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조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불출석 하겠다라고 그냥 내버렸어요. 안 가겠다. 선거 영향이 있다. 자기가 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글자로 이거예요. 감히 나를. 그렇게 이에요. 보여요. 예. 왜냐하면 또 사유서에 적시를 했다는 내용도 가관입니다. 예.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몸담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아닙니다. 당신의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당신과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이에요. 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본인이 대선 주자입니까? 대선 주자는 민의가 반영이 되고 주권자의 뜻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후보로까지 가는 절차에서 그래서 사법자재, 수사자재가 요청되는 부분인 거고요. 본인은 지금 대선 후는 왜 합니까? 지금 검찰이 몇 월 달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2월 달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언제 파면됐습니까? 4월 달에 파면이 됐는데 2월 달에는 그럼 자기 남편이 파면돼서 조기 대선일 줄 알고 그럼 안 나간다고 했던 건가요? 그땐 왜 안 나갔나요? 그러니까요. 시간 끌면서 여러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하고 근데 본인은 대선 후보가 아니에요. 본인은 한 번도 공적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천만 원짜리 목걸이 빌렸다는 사실도 그것도 위법 소지가 있는데 당당하게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그랬었죠. 3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받아도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그 인식의 끝에 있구나.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만 하지 않았느냐. 아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정확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네. 피해자로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고소 내용이 뭔지 고발 내용이 뭔지 열람 등사해서 검찰과의 조율하에 그거를 받아보려고 하고 조사에 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면에 이 작성 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기습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본인도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하라는 소리인가요? 이게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네. 이게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는 건 그만큼 위축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건강 얘기를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어느 대한민국 피해자가 이런 사유로 조사를 회피합니까? 그러니까 강제 수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받아줄 일반 필요가 피해자면 없다는 당연히 거죠? 하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사유입니다. 누가 이런 식의 특혜를 얻습니까? 검사한테 핸드폰 뺏고 조사 받았었잖아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 저는 검찰이 예.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 가서 출장 조사하고 아하. 핸드폰 이렇게 제출하고 뭐 하던 대로 조사하지 뭐 선거 때 되니까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연기를 하니까 참 대한민국 검찰도 웃긴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의 이번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 네 글자로 얘기하더라고요. 또 뭐죠? 꼴값 떤다. 그리고 이제 감히 나를 그리고 이제 떤다. 본인이 내자네요. 예. 본인이 자택에서 아직도 V0다 보니까
검찰에 나를 왜 V0로 예우하지 않냐, 나를 좀 정치범으로 그렇게 대우해달라, 뭐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좀 센터 본능, 내가 그래도 우리 집구석에서는 V0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나 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김건희의 어떤 여죄, 범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 성역 없는 수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검찰에서 뭔가 조금 국민들과 정치권에 어필하려는 그 뭐라 그러죠? 면피성 수사, 면피성 소환은 저는 좀 합당하지 않다. 검찰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지금 대통령 선거에 왜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사실은 그래요. 그 사람이 뭐 벌써 조사를 하든가. 정치인도 아니고 네. 뭐 여태 놀다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선거일에 뭔가 좀 정치인들이 경쟁하는 그 장에서 검찰이 톡 튀어나오고 뛰어든다. 본인들의 존재감을 어필하는지 일종의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우리 대한민국 사법 공무원들, 대법관도 그렇고 고위 검찰도 그렇고 너무 겁이 없어요. 예. 좀 주제를 알고 아하. 정치인들이 경쟁할 때는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은 겁이 없는 공직자들 확실하게 좀 단속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겁이 없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이 지금 끼어드는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20밖에 안 남았어요. 예, 예.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아마 우리 김주호 대변인 의견인 것 여태 같아요. 그러면 뭐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작에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여태 놀다가 또 안 나온다고 저러잖아요. 또 안 나온다고. 보니까 복장 터지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호, 장윤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2부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박선원 의원과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이 원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불출석한다고 대법관들 모두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 상고심 뭔가 일종의 카르텔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선원 의원 또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한동희 기자한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할 때 이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윤석열이 소통했다 이런 의혹을 보도를 하셨어요. 네, 그 중재자가
서석호 변호사다. 네. 예,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관련해서 사법 카르텔이 작용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예. 김앤장에서 서석호 변호사를 지우려 한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씨 사이의 연결고리가 서석호 변호사인데 네.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 씨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고요. 동기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대구 경북고 그리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네. 근데 일단 한덕수 총리도 김앤장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좀 비상식적으로 빨라지는 배경에 서 변호사가 중재자 역할을 했다. 예.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8일이었는데요. 서석호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김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석호 변호사를 검색을 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거기 사무실 직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적을 다 지우지는 못했었던 상황이고 직원이 그래서 있었군요. 퇴사 배경을 물었더니 어디냐 그 언론사가 어디냐를 먼저 물었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이유로 물어보는 거냐 이런 것들을 물었고 서석호 변호사가 퇴사한 건 맞느냐 그랬더니 퇴사한 건 맞다. 그리고 김앤장 측에도 물어봤는데 추후에 다시 퇴사 사유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김앤장 홈페이지에서 서석호 변호사를 소개하는 란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네, 거죠. 원래 제가 8일날 검색해서 들어갈 때까지만 있었는데. 해도 있었는데 다음날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심이 이게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흔적이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1일 날 파기환송심이고 이 문제 제기했던 게 아마 5월 8일 네. 정도 그 전에 계속 찾았던 것 같은데 서석호 변호사 이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뭐 방송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5월 1일 날 3시에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4시에 한덕수 출마 선언이 있었죠. 1시간 딱 차이로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고 한 것이다. 확인하고 사표를 내겠다. 대선 준비를 하겠다. 네. 그래서 그럼 확인해 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나 아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 저건 참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5월 2일 날 아침에 새벽 이른 시간에 제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군요. 지인한테. 그래서 예. 정신 차려라. 큰일 났다. 네. 오늘부터 초스피드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서석호가 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서석구 변호사요 이렇게 서석구 아니 서석구 말고 서석호 이렇게. 서석호가 있다. 그래서 서석호 변호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그랬더니 윤석열이 대학교 때부터 친구. 그냥 뭐 나중에 친구가 아니라 서울 법대안에서 유명하더라고요. 79학번 친구였고 네. 이 사람은 대구 경북고 출신이고 그 조희대 둘이 대법원장하고 경북 동문이겠네요. 4년 후배다. 예. 4년 후배인데 서석호가 다 이 판을 짜고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김주현 예. 민정수석을 추천해 가지고 한 사람도 서석호다. 서석호다. 그 서석호가 지금 이 전체 판을 짜고 있어 가지고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고 아하.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도 못 이길 수 있으니 이재명을 죽이는 거다. 그리고 오늘 두고 봐라. 얼마나 초스피드로 진행되는지. 그러고 나서 진짜 봤어요. 예. 제가 똑같이 이 김앤장에 있는 선배 변호사 한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5월 1일 날 네. 걱정하지 마라. 일주일 정도 후에야 대법에서 고법으로 서류가 내려가고 그다음 2, 3일 후에 재판부가 정해지는데 도저히 6월 3일은커녕 6월 23일에도 못 끝난다. 일반 변호사들 다 그렇게 다 예측을 그랬어요. 했거든요. 근데 예. 5월 1일에 이 전화를 받았는데 10시 반에 예. 대법에서 고법으로 서류가 내려가고 맞습니다. 오전에 재판부가 정해지고 오후에 5월 15일 기일이 지정됐을 뿐만 아니라 오후 5시에 소환장을 들고 인편으로 집행관이, 다닌다. 예. 네 가지가 하루에 10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해서 그날 저녁에 있는 우리 민주당에 있는 불팍에 가서 이야기를 했고 6시 30분에 CBS에 가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비상식적으로 다 진행이 됐어요. 갑자기 선고를 한다고 하질 않나. 아니 전원합의체에 올리질 않나. 그러다 2회를 기일을 잡아서 심의를 하고 5월 1일날 선고하고 고등법원에 바로 배당해가지고 선고 기일까지 잡는. 또르르 그 사이에 한덕수는 출마 선언을 하고 사퇴하고. 예. 그거는 사실 우연히 겹친 게 아니에요. 누가 뭔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 조종자가 있어야 될 거. 그렇죠. 그게 서석호 변호사였다는 거잖아요. 키맨이다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랬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도 이미 그 전부터 김현장을 사퇴했다고 퇴사했다고 돼 있지만 그 김현장의 이 한덕수와 가까운 변호사 모 변호사가 있어요. 모씨 변호사. 예. 그 사람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2명이 처음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름이. 네. 이완구하고 김태규 방심위원장. 김태규. 그래서 이거를 한덕수가 상의를 했대요. 모 변호사하고. 그랬더니 김태규는 너무하지 않냐 해서 한 모 변호사를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덕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서석호도 있고 모 변호사도 있고 이렇게 끈끈이 뭉쳐있는 이 사법 카르텔인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사법 카르텔은 박정희 때 그 이전까지 내려가면은 뭐 을사늑약 때부터 있지만 박정희 때 이게 형성이 된 거다. 검사들, 검사, 판사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서울법대인데 경기고가 아니고 경북고다. 경북고등학교.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부터니까. 대구 경북이니까. 거기는. 그리고 전두환 때 쭉 이어지니까. 그래서 그 성골이 경북고 서울법대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 학회까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이 이제 아주 일각에서는 음모론 얘기는 한 기자 음모론도 있어요. 민주당 안에서. 제 전공 분야니까 제가 국방위원이고 정보위니까 쭉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로 그래서 이렇게 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계속 하셨어요. 이 건은 제가 모르는 분야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음모론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만들어낸 게 아니니까. 그 서석호 변호사 얘기 좀 하면서 아마 의원님이 저도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윤석열하고 친한 독수리 5인방. 그냥 독수리는 5인방. 아니죠? 윤석열 5인방. 윤석열 5인방.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기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윤석열과 가까운. 그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의 뭐 부사장 출신 또 이렇게 해서 5인방이 있는데 그 중에 윤석열, 남기춘 그다음에 서석호인데 이번에 이 판을 짜고 끌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서석호다. 참 이게 참. 근데 조금 그 제보한 분 입장에서도 친하대요. 서석호 변호사랑 친하답니까? 좀 미안하다. 나 자기도 미안하다. 그렇고 이렇게 이제 대기업 재벌들만 큰 사건만 쭉 이렇게 끌고 오는 사람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법원장까지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인품은 좋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한 기자님 어디 있어요 서석호 변호사 혹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분이 키를 갖고 있네요. 본인이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소재 파악까지는 아직 못했고 이제 뭐 남아있는 흔적들이 있나 외국에 간 거 아니에요 혹시? 그것까지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안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 너무 김현장에서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도 사실 좀 놀랍고 김현장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지적을 하니까 김현장 대표 그 이메일에 이메일이 그냥 쏟아졌대요. 항의 이메일이. 그렇겠네요. 3, 4 일 동안. 그다음에 이제 5월 6일 사이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말 사이에. 자, 결국 하여튼 이거는 끝까지 좀 밝혀놔야 합니다. 어떤 개인이 자기가 뭔데 재판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밝혀내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서석호, 조희대 등 그 박정희, 전두환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 성골이 존재한다면 그 성골은 이제 끝내야죠. 그렇죠. 끝내야죠. 경북고 서울대가 원래 TK 본류입니다. 서울대 법대.
우리가 사법부가 가장 정의롭고 그 정의로운 곳의 꽃이 대법원으로 봤잖아요. 예. 그 대법원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특정 인맥에 의해서 이렇게 법도 뭣도 무시한다. 그러니까요. 비극이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맞습니다. 그 사법부 얘기하셨는데 사실 오늘 원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하고 뭐 대법관들이 이제 사실 불려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한 기자 불출석하는 거죠 다? 네, 지금 대학 동기 친분이는 이제 서석호 변호사도 그 불출석하고 본인도 안 나오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16명의 대법관들과 그리고 관계자들 모두 불출석한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청문회가 됩니까? 전원 불출석하면 또 뭐 천대여 법원 행정처장만 나오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그 해당 위원회는 네. 국정조사 특위라든지 뭐 법사위가 됐든 간에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강제 구인은요? 강제 구인. 그렇지만은 이제 법사위의 정청래 위원장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인이 이제 적절할지 어쩔지 내용으로 봐서는 구인을 해야 마땅하지만 네. 그래도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회에서는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이 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법부의 권능이라든지 이걸 침해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때도 절차를 먼저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각하할 거냐 말 거냐. 저희는 이 본안 재판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에서 잘못된 거고 이러한 사법 카르텔이 작동되고 있다면 대법원장님이 나오셔서 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다음에 6만 페이지든 7만 페이지든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량은 다 봤다. 또 재판관님들께서 로그인을 실제로 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걸 밝혀주셔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죠. 더 이상 사법부가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법리가 어떻고 이런 것까지 여쭙고 확인하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입법부와 사법부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취지가 네. 절차 그다음에 이런 사법 카르텔이 작동을 안 한다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라. 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청문회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범죄가 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직권남용죄 같은 게 농단 같은 거예요. 만약에 예. 법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예. 절차 잘못됐다면 특검의 공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 기자. 네, 지금 특검에 대한 공감도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 대선 국면이어서 그렇죠. 대선 국면에서 지금 여론도 지금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특검을 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때 하자고 예.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어제 발의하는데 예.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일 때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법농단이라 해가지고 양승태 사법체제를 맞아요. 깬다고 했고 그다음에 법관들 중에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법관 20여 명에 대해서 네. 사찰까지 했고 네.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그걸 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건 범죄죠. 범죄죠. 윤석열이가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에 대해서 범죄를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연 대법원장님을 비롯해서 얼마나 사법부에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질타했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박근혜 때 이런 때 보면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해서 사법농단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대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성명 한 장 제대로 안 밝히셨잖아요. 아직까지 뭐 얘기가 하나도 입장을 없습니다. 밝히셔야 되는데 예. 앞으로 사법질서 어떻게 세우겠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소해 나겠다. 스스로 정화 작업을 하겠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안 하고 아예 나는 불출석이다 이래버리시니까 그렇다고 뭐 가서 구인장을 2번 3번 발부하자니 예. 서로 면구스러운 이런 상황이니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검이 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예, 특검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대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특히 대선에서 지금 테러 관련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테러 대응 TF
구성을 했고 예. 의원님이 위원으로 지금 예. 가신 거잖아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동안에도 이제 테러에 대한 네. 첩보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중반에는 이제 러시아제 2.3kg 사거리를 가진 그 저격 전용총이 예. 이제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었고, 그런데 저한테도 목요일 금요일에 연속해서 2번 그 HID 전 OB 그룹에서 네. 우리 후보님을 노리고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4월 30일부터 계속 첩보가 들어온 건데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금요일에 또 첩보가 들어오는데 하나는 저쪽 다른 지역 그 HID OB 네. 또 이거는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네. 그런 쪽이어서 이건 큰일이다 해서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대형 TF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금 말씀처럼 테러 위협 제보가 엄청 많다고 하거든요. 한 기자님.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경호처가 좀 경호를 해야 된다. 경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 경호처 차원의 경호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경찰이나? 그렇습니다. 필요합니다. 예. 그 지난주부터 계속 입법부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장님을 통해서 행정부의 지금 이제 권한대행인 이주호 권한대행 쪽에다가 어쨌든 경호처라는 게 대통령실이기 하기 때문에 그 경호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요청을 했고 이주호 권한대행은 최대한 경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뭐냐면 양쪽에서 요구가 와야 된다. 두 군데 다 와야 된다. 두 군데 다 와야 된다. 김문수 후보도 와야 된다. 그런데 예. 김문수 후보는 이걸 요청을 안 하고 있어요. 위협을 안 당하니까. 예, 위협 당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필요한데 요청을 했는데 예. 경호처에서는 둘로 나눠서 훈련도 하고 준비 다 그렇죠. 해놨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지원하겠습니다 하는데 단 양쪽에서 다 요청이 와야 됩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선거 공정성 때문에 그런 것도 네, 실제로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예. 과거에 이제 문재인 후보 쪽하고 예. 이제 저쪽 후보 쪽에서 수행실장들이 만나가지고 경호처에서 요청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저쪽이 안 한다고 그러고 경호처에서는 그 대신 요청했으면 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필요합니다. 김문수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 경호를 거부한 상황이고 거부했죠. 경찰로 충분하다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보면 전 보기에 좀 안쓰럽더라고요, 의원님. 안쓰럽죠. 방탄복 입고 해요. 방탄복 입고 있는데 엄청 더워요. 덥죠, 무겁고. 등이랑 이런데 힘들어요. 그리고 무거워요. 참. 그리고 방탄하고 있는 모습을 본인도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됐을까 그 얘기 하는 했잖아요. 방탄복 안타까움이 입고 한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보는 지지자들은 정말 죽을 심정으로 정말 계속 문자도 주시고 고민 걱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원님 그 지금 일각에서 우리 댓글도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하면서 방탄 유리를 이렇게 그 트럼프 때처럼 그런 거 불가능하냐 질문이 있는데 의원님 그건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일단은 이제 우리 후보님이 사용하는 연설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개방형 연설대를 쓰지 말자. 그래서 이제 사회자는 개방형 연설대를 쓰는데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우리 후보님은 개방형 연설대는 쓰지 않고 계십니다. 그런 것부터 다 경호를 생각해서 그런 거고 서서히 그 방탄 유리도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직화된 테러. 특정 기관이나 테러. 조직에 조종을 받는 테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외로운 늑대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기 김문수도 안 되고 윤석열도 안 되니까 맞아요, 내가 맞아요. 이번에 그냥 한번 이 한 목숨 바치겠다 이런 그렇죠. 부부 생각으로 오해해서 똘똘 뭉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잡기도 쉽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뭐 70대 뭐 60대도 얼마든지 있었을 거여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후보님 연설하신 곳에서 한 900m 떨어진 곳에서 빛이 그러니까 주로 이 저경용 조준경으로 보이는 빛이 발견돼 가지고 그 정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멀리서 보는 건설 공사 현장 아하. 고층에서 그런 빛이 발견됐는데 예.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제 그냥 이 조명 갑자기 켰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민감해 있어요. 예, 그 2.3kg 저격총인데 대개는 1kg 범위, 500m 범위 안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후보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동시에 또 아니 겁주니까 안 움직이네. 이래가지고 우리 후보님의 그 발목을 잡고 행동 반경 유세하는 게 조금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행동 반경을 좁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구미, 포항, 대구, 울산에 네. 이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옛날 같으면 그쪽 시민들 사이로 파고들어서 악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담스럽죠. 못했죠. 예, 예. 그런 거 다 좀 이해를 해주시는데 또 그것 자체가 이 테러 위협을 하는 쪽에서는 목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 선거운동 못하게. 예, 예, 그래서 선거운동 효과적으로 하면서 유권자들과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또 계속 하면서 안전도 동시에 지키는 다 해야 돼요. 고난도 작업을 쉽지 하고 있습니다. 않아요. 선거운동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기자도 지금 선거운동 현장에 지금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네. 같은 경우에 이제 TK를 찾았는데 이제 저번 대선이랑 좀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민주당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저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비명계 당시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좀 단일 대우가 돼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보통 전당대회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잘 되는 캠프는 보통 분위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상당히 좋고 지금 운영도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기자단도 이제 두 팀으로 나눠서 움직이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국민의힘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자단에 나가 있는 이제 주변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운영이 지금 엉망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보좌관이랑 얘기해도 이게 지금 망하는 캠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자단 버스가 후보 일정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먼저 도착하고 뒤에 기자단 버스가 도착하면 후보가 다음 장소로 떠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되죠, 하루 일정으로 따라간 이제 후보 일정인데 기자단 버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다음날 일정까지 잡혀서 계획에 없던 이제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김문수 후보가 유세를 끝내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들 네, 만나치킨 사장님 오늘 장사 잘 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님 잘 되세요. 뭐 멋지다 헤어 사장님 오늘 손님 많이 올 겁니다. 이재명이 경제에 살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좋아해요. 예. 그 지난 선거하고 비교하면 좀 그런데 한 기자 조금 얘기를 했지만 지난 선거에 좀 현역 의원들이 지역 의원들 그만큼 못했던 지금 저희가 뉴스토마토에서 최민희 의원님 인터뷰 잡아놨는데 남양주에서 직접 전화 인터뷰밖에 안 되고 다 거기 계세요. 그거 보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서울이나 여의도 안 올라 그러죠. 저도 가고 바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니까. 왜냐면 아침 7시부터 일정 시작되는데 이제 우리 유세운단 있잖아요. 그럼 저희 지역에 기차 전철역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명씩 보내고 이제 선거운동원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시구의원을 1명씩 더 붙이고 그건 지하에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유세차에서는 또 제가 나와 있는 시간에도 계속 목지점에서 이제 유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계속 하셔야 되니까 사실 오늘 이렇게 저희 강화문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기도 좀 불편하긴 한데 자 사전 투표 일정까지 감안해 보면 20일이 아니에요. 2주가 채 안 남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아이 걱정 마 이번에는 무조건 되잖아. 뭔 걱정이냐고. 자만 엄지척도 해주시고 뭐 등도 두드려주시고 하는데 그러고 투표장에 안 나오실까 봐.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 끝까지 하신다?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셔야 되는 거지. 찍어줘야 되는 거지. 선거는요. 끝까지 해봐야 알아요. 분위기 아닙니다. 도와주시오. 맞아요. 계속 겸손하게 저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우리 대선
2주 남았는데 관전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대선 관전 포인트는 사실 지금 이 판에서 예. 다자구도지 않습니까? 네. 저희 17대 대선이랑 19대 대선이 최대 격차 선거였습니다. 17대 대선 때는 퍼센테이지로 최대였고 19대 대선 같은 경우에는 득표차로 최대였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이 현재 다 나타날 것 같습니다. 17대 대선 때는 지지층 그러니까 진보 지지층이 결집하지 않았었고 그쵸? 19대 대선 때는 다자구도로 이제 표가 분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표가 지금 현재 다 분산이 될 것으로 보여서 최대 격차의 투표율 그 득표차가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최대 득표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사실은 전망이 나옵니다. 박근혜 때 51.6%가 최대 득표율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넘어갈 수 있다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로서는 네. 그 이제 뭐 테러뿐만이 아니라 그 국가정보원의 과거에 그 국내정보 파트에서 일했던 분들이 네. 퇴직해가지고 아하. 어느 캠프에 가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흑색선전이라든지 댓글 공작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과거에 대공수사국을 했던 담당을 했던 쪽에 최고위급 그러니까 차장이죠. 네. 차장이 그 현재의 그 대공수사국이 안보정보조사국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네. 그 현직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네. 뭐 북한 글씨체가 들어간 어떤 문서 같은 거를 쥐고 흔들면서 네. 뭐 신종 북풍 뭐 누구가 뭐 간첩이라느니 뭐 이런 걸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댓글 공작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댓글을. 댓글 공작하고 있다. 네, 그런 몇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전직 이 현직과 연결해가지고 뭐 북한 글씨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도 네. 뭐 궁서체 무슨 체 있듯이 명조체 중에 뭐 신명조 이런 거 네. 있듯이 그걸 막 흔들면서 뭐 이렇게 민주당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을 들고 흔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꼼꼼하게. 그거는 다 보실 불법입니다. 것이다. 예. 그거는 자신이 재직 기간에 있었던 혹여 그런 거 있더라도 문서를 들고 와서 흔들리는 행위는 국가정보원 전체의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입니다. 근데 그것이 조작된 걸 들고 흔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더욱 불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이 그때 제일 먼저 서석호 변호사 얘기를 해서 그게 이슈화 됐는데 오늘 또 마지막 뭐 하나 던지셨어요. 문서 너희들 그거 하지 마라. 위조 이 말씀 문서죠. 맞죠? 위조 문서. 예. 조작 문서. 잘 들으세요. 그거 하면 우리 의원님 가만 안 있겠다. 이 말씀 네. 하셨습니다. 네, 이미 주시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들 누군지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원 의원, 한동 기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방송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나오십니다. 또 김필성, 신인준 변호사의 이슈합 준비되어 있고요. 쇼미더민심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